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다시 낮췄습니다. 그만큼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격인 30, 40대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확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앞서 증손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증손위의 제재 효력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향후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해 사상 처음으로 1% 기준금리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렸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등 향후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도 지난 7월의 성장 전망 경로에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0% 안팎에서 등락을 보이다 내년 이후에나 1%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를 오늘 이렇게 1.25%로 낮췄지만 저희들이 필요시에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 인하 시기는 향후 경제 상황과 지난 8월과 이번 달 두 차례 이루어진 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금리 정책의 효과가 축소될 때를 대비해 양적 완화 등 미국 등 주요국이 사용했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고 고용률도 2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이고 제조업과 40대 취업자 수도 감소폭이 다시 늘어나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8월 45만 명 증가에 이어 2달 연속 3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물론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개선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실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 줄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효과가 컸는데 실제 60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8만 명 늘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30에서 40대의 고용 한파는 여전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13,000명, 17만 9천 명씩 줄었습니다. 30대에서 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4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11만 1,000명이 줄어 지난 3월 이후 감소폭이 10만 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부품, 그다음에 전기장비 쪽의 제조업 업황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조업의 감소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 처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집행정지 판결이 옳다는 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집행정지가 확정이 됐다고요? 네, 대법원 3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1차 제재 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제항고한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제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1차 제재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대법원은 2차 제재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본안 판결까지 삼바의 1, 2차 제재 모두 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기자,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증선위 제재로 삼바가 회복에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1차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제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내렸는데요. 삼성바이오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다며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돼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5%룰 완화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5%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5%룰은 정확히 무엇인지 또 경총이 왜 반발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예, 경총이 정부의 5%룰 완화에 대해 전면 철회를 건의했다고요? 네, 5%룰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는데요. 경총이 오늘 이를 철회해달라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룰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보고 공시하는 규정인데요. 정부는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 등을 상세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 기자, 반대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경총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 등 극소수라며 정부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 개입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지고 해외 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대하며 내놓은 이 대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경총은 투자자 경영 개입 인정 요건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량 보유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우리은행이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 상품 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조속한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주의 조정 결과에 따라 조속한 배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우리은행은 그동안 조정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에 서가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 결정에 나오는 피해 배상 비율에 따라 DLF 상품 고객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객의 자기결정권 제고를 위한 투자 숙려 제도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객 철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마디로 PB말에 솔깃해 돈을 맡긴 뒤 투자를 번복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 기자,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은행은 일단 초고위험 상품을 당분간 팔지 않겠다고도 선언했죠. 네, 이번에 DLF는 물론 라인펀드까지 이어지자 우리은행이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 한도를 두고 한시적으로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술하다고 지적받아온 상품선정위원회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외부 전문가로 상품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PB 검증 제도를 신설해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고급 수입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나라에 별도 법인을 세우고 렌터카 등 모빌리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진출 이유 또 향후 파장을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벤츠가 장기 렌터카 시장에 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일까요? 네,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벤츠만의 프리미엄 렌터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에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라는 별도 법인을 세웠는데요.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면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시작은 프리미엄 장기 렌터카 시장으로 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차별화된 벤츠만의 서비스와 렌터카 패키지를 통해서 각종 보험 가입 등을 함께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기자, 그러니까 이 렌터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나 전기 스쿠터 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대표이사 기욤 프리트는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IT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고객들의 이해도가 높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을 시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모두 91만 3천여 대입니다. 매년 10만 대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SK렌터카나 롯데렌터카 등 국내 렌터카 업체에서는 이 수입차 렌탈 비중이 미미하지만 자동차 금융을 하는 각종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수입차 렌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츠는 독자적인 렌터카 사업망을 통해서 우선 법인 중심의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그 영역을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 지역과 차량을 대폭 늘리려던 당초 계획을 잠정 철회했습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타다가 증차 계획을 일단 접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다 측은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의 증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다는 지난 7일 내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차량도 10,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타다의 차량이 현재 1,400여 대에 불과하니까 7배나 차량을 늘리는 등 상당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 9일 만에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이 타다 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상생도 강조했는데요.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의 문을 열어서 이 개인과 법인 택시 기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가 갑자기 결정을 번복한 배경이 있을까요? 국토부와 택시업계 반발 때문인데요. 타다가 서비스 확대를 선언하자 국토교통부는 택시 개편안이 논의 중인데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등 별도의 운송 면허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 택시업계 역시 오늘 여의도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 타다에 투자한 SK그룹에 대해서 투자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택시업계는 더불어민주당에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과세 당국이 SNS 마켓이나 이 연예 활동 등 신종 호황업종에 종사하면서 이 세금을 탈루해 왔던 이 고소득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이 고소득 탈세자를 겨냥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이한승 기자.
네, 전화 연결이 좀 불량해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각각 0.6%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탓이란 분석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뒤 이를 지난 4월까지 유지하다가 이번에 0.6%포인트를 낮춰 전망한 겁니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건 2012년에 0.9%포인트를 낮춰 잡은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과 노딜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 게 경제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IMF 이외에도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도 지난 1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췄습니다. 처음 이제 경기 전망할 때 늘 이제 그래도 약간 편향이 조금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 요인들은 훨씬 더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성장률 수정 전망을 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단계씩 또는 두 단계씩 낮춰 잡고 있습니다. IMF는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 재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공장의 생산 물량을 줄인 지 일주일 만인데요.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르노 삼성이 결국 부산 공장에 인력 전환 배치를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은 지난 14일 생산 직군 157명에 대한 인력 전환 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전환 배치는 사측이 희망자를 접수받아 진행됐습니다. 또한 사측은 인력 조정을 희망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면담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의 강제적인 인력 전환 배치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르노 삼성은 그런데 생산 물량도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시간당 60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요.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간당 45대의 차량을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손이 남는 인력이 생겼고 르노 삼성은 인력 전환 배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사측은 지난달 임직원에 대한 희망퇴직도 접수받았지만 신청자는 50여 명에 그쳤습니다. 윤 기자, 현재 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측은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조치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생산 물량 감소와 인력 전환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시간당 생산 물량 조정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노조가 물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인력 전환 배치에 들어가자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빨리 내달라는 독촉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과세 당국이 SNS 마켓이나 연예 활동 등 이 신종 호황업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고소득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고소득 탈세자를 겨냥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번 세무조사가 지금까지 세무조사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탈세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무조사를 피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빈틈을 메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연예인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의 고소득 탈세자까지 포함해 총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 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조사 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대상만 선정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세무조사 자체도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계좌 추적이나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부터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기로 했고요. 이것만으로는 징수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닉재산 추적이나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이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경기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 따른 이 시세 차익 기대감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린 불법 청약 사례도 기승을 부리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먼저 지난달 부동산 경기 조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주택 매매 경기가 최근 1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8.6으로 작년 9월 1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체감하는 주택매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117.1을 기록하며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125.2로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수도권도 작년 9월 수준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강 기자, 청약 당첨을 노린 이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우현 의원은 경찰이 최근 4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 수는 1,536명, 불법 당첨 주택은 2,324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전입이 745건, 위장 결혼이 14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허위 임신 진단서 제출이나 출생 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요. 앞서 국토부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의심 사례 56건을 적발하고 검찰의 수사 의뢰에 불법 청약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내년부터 SK텔레콤의 5G 로밍 서비스를 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안에 5G 로밍 커버리지를 4개국으로 넓히고 이어 미국과 중국 등 20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5G 로밍 서비스는 스위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혜태제과가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 혜태 아이스크림을 설립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은 혜태제과의 100% 자회사로 존속하며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혜태 측은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한 조치라며 재무구조 개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광고 시스템 개발이나 게임 영상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용역이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영 승계 시동건 한화. 하나그룹의 지분 변동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새 아들과 관련된 회사가 최근 지주 삭격인 이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취재기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우선 이 새 아들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 어디입니까? 네, H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김승용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와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또 셋째 아들인 김동선 전 한화건설팀장이 각각 지분 50%, 25%, 25%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H솔루션은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을 4.34% 가지고 있는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지분율은 2%대에 불과했는데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분 매입 이유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룹 측에서는 단지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H솔루션을 통해서 지주사격인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새 아들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H솔루션의 지속적인 지분 매입으로 인해서 현재 삼형제와 아버지 간 주식회사 한화 지분율의 차이는 7%대로 좁혀졌습니다. 삼형제의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지배력은 이 간극을 얼마나 더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한화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곧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경영권 승계 포석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솔루션은요, 한화시스템의 지분 14.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H솔루션의 손자 회사인 한화종합화학도 곧 상장을 계획 중인데요. 두 곳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덩달아 H솔루션의 가치가 높아지면 새 아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이를 활용해서 주 한화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선 시장 관측과 달리 그룹은 한화시스템의 상장 이후에도 H솔루션이 가진 한화시스템의 지분은 팔지 않겠다, 당장 팔지는 않고 당분간 보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주 한화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닫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형제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나눠가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일 텐데 전망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삼형제가 어떤 사업을 맡고 있는지를 보면 좀 윤곽이 그려지는데요.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그룹의 모태인 방산과 신성장 사업인 태양광 그리고 화학 계열사를 맡고,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가 금융 계열사를, 마지막으로 삼남인 김동선 씨가 건설과 호텔 또 리조트 등 서비스 관련 그룹의 나머지 계열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애경그룹 누구와 손잡을까? 아시아나 매각을 위한 실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에셋대우와 HDC 현대산업개발 다음으로 이 유력한 인수 후보자죠. 애경그룹은 아직 그런데 자금 조달에 필요한 컨소시엄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애경그룹이 누구와 손을 잡을지 업계에 이목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실탄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애경그룹, 여전히 재무적 투자자 FI를 물색 중인 상황이라고요? 네, 현재 애경그룹이 즉각 조달 가능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친 규모는 약 4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 가격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때문에 애경그룹은 재무적 투자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애경은 현재 재무적 투자자뿐만 아니라 인수금융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인 인수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사모펀드 한 곳과 연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애경그룹이 재무적 투자자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톤브리지 캐피탈이 과연 1조 이상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애경그룹이 생각보다 더 아시아나 인수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애경그룹은 스톤브리지와 연합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 통매각을 고수하던 이동걸 이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요? 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시너지와 매각 가치 등을 고려해서 일괄 매각을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분리매각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 입찰에서 대기업의 추가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회장의 이런 발언을 종합해보면 아직 대기업의 추가 참여 가능성은 유동적이지만 사내는 어떻게든 연내 매각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보톡스 전쟁 승자는 누구? 국내 제약사 메디톡스와 이 대웅제약,
보톡스로 잘 알려진 피부주름 개선 치료제의 원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이 제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원료의 균주를 어디서 얻었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그 출처를 놓고 미국에서 소송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경제부 김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두 제약사가 지금 싸우는 이유 정확히 어떤 배경입니까? 네, 먼저 보톨리눔 톡신은 신경독성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서 근육을 일정 기간 동안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얼굴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보톡스는 이 독소를 이용한 미국의 한 제약사의 제품의 이름입니다.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품을 내놨고요. 또 대웅제약은 후발주자인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균주의 유전자 염기 서열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자신들의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고요. 또 소속 연구원 한 명이 대웅제약으로 옮기면서 균주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의 한 마곡간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 양측의 이 주장, 현재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지난 7월 두 회사에 각자 전문가를 선임해 상대방 균주를 감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두 회사가 어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 일부를 공개했는데 양측의 분석이 달랐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균주를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추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 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 측의 유전자 분석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본인들의 분석 방법에서는 두 균주 차이에 차이가 확인됐다고 맞섰습니다. 그렇군요. 재판 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ITC 재판은 내년 2월 시작해 6월 예비 판정을 거쳐 10월 최종 판정이 나옵니다. 예비 판정에서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또 최종 판정에서 미 행정부가 대웅제약 제품의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대웅제약이 패소한다면 지난 5월 진출한 미국 시장 판매 한로가 막힐 수 있는 건데요. 대웅제약이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 공략에 중점을 둔 만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메디톡스가 미국 재판 결과를 국내 민사소송에도 활용해 생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라 또 생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거짓말과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메디톡스로서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이 성적표, 늦어도 내년 초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가 될 텐데요. 그런데 기대보단 걱정이 참 많습니다.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일단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될 것이란 시그널조차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 나아질까요? 지금은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오늘도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화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경제 성장률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 또 국민 소득 규모로 판가름하는 이 지표인데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률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 정부 기관, 또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각각의 전망치를 매번 내놓고 있습니다. IMF는 이 어제 공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 각각 0.6%포인트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 고문님, 먼저 제가 좀 말이 조금 길었는데 의미부터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0.6%포인트나 하락했다.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러면 우리가 4월달 보고서부터 우리가 다시 뒤쳐져 봐야 되는데요. 4월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3.5에서 3.3으로 내릴 때 우리나라는 2.6이 2.6 그대로 놔뒀어요. 그때 건드리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0.6, 2.6에 0.6%는 사실 25%나 이상이 지금 깎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두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사실 그때 우리나라를 변동을 안 하고 현상 유지를 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이 부양 의지, 경기 부양 의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추경이 빨리 가고 그다음에 우리 추경을 생산적인 부분에 쓰면 0.5%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0.6이 빠진 그 부분을 해석을 하자면 한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사실 어떠한 성과도 못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됩니다. 그때 동결했을 때도 미중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동결했을 때도 제조업이 위축된 데는 가정을 했는데 그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숙제를 안 한 부분, 경기 부양책이 안 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0.6%의 하락으로 표시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두 외생 변수가 좀 그대로인데 여전히 처방전을 제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배경으로 또 IMF가 꼽은 건 미중 무역 분쟁,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무역 불확실성에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런 대외 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외 의존도는 87%인데요. 대외 의존도는 이제 우리나라 GDP 분의 수출 플러스 수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가 1.5조 달러고 수출 수입을 합치면 1.2조 달러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 87%가 우리나라는 대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지향의 우리나라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요. 세계 5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수출이 많은 나라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5위 한국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굉장히 수출 지향의 국가인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다투고 있고 또 중국과 홍콩을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33%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2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한 50% 이상을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스몰 딜, 작은 합의에만 좀 그쳤고 또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한일 갈등이 또 악화되고 있고 또 중요한 홍콩이 굉장히 경제 침체가 되고 홍콩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더 어려워졌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무역 중심의 국가이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대외 의존도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은 건 꼭 우리나라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 중심의 국가들, 특히 독일, 싱가포르 등 같은 이 선진국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2.6%포인트 떨어지면서 0.3%로 지금 곤두박질 친 그런 모습인데요. 최 고문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들 모두 대중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 아닌가요? 그렇죠. 홍콩 2.9에 작년 거랑 비하면 2.9에서 0.3으로 굉장히 떨어졌죠. 독일이 1.9에서 0.5로 떨어졌고 싱가포르 같은 2.5에서 0.5로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 2.0으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일처럼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더 큰 숫자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8%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소비 위축이 독일의 경기 위기로 갔고 독일이 하다 보니까 유럽존으로 갔고 세계 경제 위기로 가는 그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다 놀라운 거는 이번에 숫자 중에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일본을 0.9에서 0.1로 내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 5.8로 내년도 냈고 인도 마이너스 1.5%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의 그런 문턱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을 지금 IMF의 이번 이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결국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런 무역 전쟁을 통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진다. 이런 데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IMF 보고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IMF가 제시한 2% 경제 성장률을 놓고서도 일부 학자들은 이마저도 낙관론이다 이런 지적을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 달성도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지적 때문일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실제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1%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예산으로 하는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좀 내리면서 좀 확정적인 경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친시장적인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거마저 어려워서 1.8%대, 1% 후반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현대자동차도 방문하고 삼성도 방문하고 좀 친시장적인 경제 정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좀 더 법인세를 좀 인하한다든지 또 최저임금제를 동결하고 주 52시간제도 좀 더 국회에다가 또 입법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좀 기업적이고 좀 친시장적인 경제 정책을 할 테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하는 게 3배나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와 같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좀 꺼리고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가 정부 경제 정책이 좀 더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라 그러면 2%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외 여건과 동시에 정부는 좀 기업적인 정책,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쳐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해야만이 경제 성장률을 2%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와대는 민간의 인식과는 다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경제는 좀 생각보다 잘 선방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내놓고 계신데 이런 낙관적인 경제 인식에 대해 학계에 계신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항상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조금 올라간 것 같고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 2%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1%가 됐든 2%가 됐든 지금 잠재 성장률 밑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가고 있는 게 이것이야말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위기라는 엄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뭐 고용지표 조금 좋아진 거, 고용지표도 한 푼만 들어가도 65세 이상의 그런 아주 단발성 알바 형태의 그런 일자리만 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계속 좋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단이 이게 잘못되면요.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뭐 2%대냐 1%대냐 얘기를 하지만은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41개 기관에서 나온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평균을 내니까 1.9%입니다. 벌써. 세계는 벌써 우리나라를 1%대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는 잠재 성장률 2.5%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많기 때문에 진짜로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답습하는 그런 뭐 아주 초입에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목해볼 이 경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해서 결국 금리를 내렸습니다. 김 교수님, 역대 최저 1.25%로 다시 이제 석 달 만에 좀 낮춰진 건데 전격적인 또 재차 인하 배경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재정 정책만은 안 되고 이제 금융 정책을 통해서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1.5에서 1.25로 내렸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1.75입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라.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거고 또 소비자들도 은행에 예금만 하지 말고 소비를 좀 많이 해라. 은행에 우리가 1억을 넣어도 월 10만 원도 이자를 못 받거든요. 세금을 또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16% 떼게 되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니까 소비도 많이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국민들도 예금보다는 우리 소비를 좀 많이 하고 또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고 좀 더 여유가 되는 돈으로 더 소비를 지출해라 이런 취지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정책이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또 그 물가 인하가 또 지속되고 있고 마이너스 되고 디플레이션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경기를 좀 더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전격적으로 인하를 더했고 한국은행은 추가로 더 인하 여력도 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금리 인하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최 고모님, 경제를 둘러싼 대내적인 여건이 좀 밝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좀 효과를 낼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은의 정책적 여력이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통화 정책 효과가 예전만치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금리를 내려주면 소비하고 투자가 딱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맥 경화, 돈이 안 돌거든요. 통화 승수라든가 통화 지금 유통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지금 뭐 부동산 때려잡느라고요.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지금 완전히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놉니다. 정책이. 이래서 무슨 재정 정책이든 뭐 통화 정책이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번에 0.6%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0.6% 내린 것은 재정 효과조차도 우리가 슈퍼 예산을 써서 하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나라는 잘 안 먹힌 데는 IMF의 엄정한 경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통화 정책으로 해서 풀어준다. 저는 요번에 금리 인하한 것도 굉장히 타이밍 미스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정책 여력을 남겼다가 진짜 큰 파다가 올 때 썼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지금 실탄을 난사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뭐 총재께서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주열 총재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금융통화 정책은 우리가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좀 경기를 활성화할 테니까 정부도 재정이 한 50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제 하는 이 재정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인 일자리 같은 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이렇게 보건복지 아니면 또 노인의 일자리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고용률 67%예요.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좀 낮은 것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이고 또 40대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주열 총재도 얘기한 것 같이 정부는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으로 통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법인세를 내려가지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21%로 법인세를 낮추었고 일본도 22%입니다. 또 우리의 경쟁국인 독일과 캐나다가 법인세가 15%인데 우리나라만 27%로 법인세를 올렸거든요. 이와 같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을 좀 더 보여준다 그러면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또 정부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보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경제 환경이 될 것이다.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친노동적인 정책에서 친시장적인 또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또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최 고문님 마지막으로 좀 어떤 효과를 좀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재현 교수가 지적한 제조업의 사업 다각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IMF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노동시장의 개혁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유연화와 그다음에 안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노동시장 개혁을 우리가 이 위기에서 못하면요. 당사자가 못하면 남이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는 피와 눈물과 땀이 지금의 10배, 20배 흘리는 그런 사태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또 진보 정권이 들어왔고 촛불 때 같은 저희는 노동단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굉장히 당연성이 있고요. 2017년 5월로 돌아가면 그때 세계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예.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하고 국민들과의 친화성을 했지만 결국 하나가 지금 갈른 게 있습니다. 불란서는 노동개혁을 해서 지금 벌떡 일어선 다시 유럽의 강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대국으로 올라갔고요.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순간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피지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